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평화기획 비서관과 외교부 1차관 등을 맡으셔가지고 1기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상대하신 아주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요즘 트럼프 2기 대해서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바쁜 거 없습니다. 학교에서. 없습니까? 아니 그래도 학생들 잘 가르치고. 네. 그 지금 이 탄핵 와중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뭐 이 교수님한테 이곳저곳에서 여쭤보고 할 건데. 그래도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김윤정이 뉴스쇼를 보니까 어쨌든 제목으로도 그 친구들이 뽑았지만 트럼프를 직접 만나보니 한 몸에 두 사람이다. 이 우리들이 어떤 그 지도자와 상대를 위해서 그분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김정은이 처음 등장했을 때 김정은이를 그 엉터리를 보면 안 된다. 스위스에서 어쨌든 글로벌한 교육을 받아왔고 그 친구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를 거다는 이런 예측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 방송은 자주 나갔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보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 같은 말은 제가 확 눈에 띄더라고요. 한 몸에 두 사람이다. 그리고 이 트럼프를 우리들이 아는 지금 대중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알아서는 큰일 난다. 일단 그 말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정책 당국자나 아니면 지금 밖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관찰하는 전문가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그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죠. 예. 왜냐하면 소위 얘기해서 우아한 가식은 좀 별로 없고 예. 매우 직설적이고 화도 내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소위 언어를 구사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때로는 강압적인 이야기들 하고 때로는 기존의 문법과 외교적 이 행보에 다르게 강한 걸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을 닫고 기자들을 불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잘 들었다라는 첫 번째 이 기억과 임프레션이 났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합중국 대통령이 통화를 하거나 정상회담할 때 서로 토의를 잘 했다. 토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 많았다. 물론 서로 좁혀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뜨겁게 붙었으나 그는 생각보다 우리말을 잘 경청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기도 했다. 즉 공개적인 메시지에서 100을 막 요구했다라면 실제로 결과는 뭐 우리 쪽으로 많이 다가왔던 케이스들이 있죠. 또 두 번째 특성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또 부동산 뉴욕에서 성장 배경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도 이 파티 현장, 외교 리셉션 현장에서는 상대방의 기분을 되게 좋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서 우리가 도열에서 악수를 한번 하고 멜라니아에서도 악수를 하고 우리 대통령 내외가 그 방문록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벤트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멜라니아 일로 와봐. 문재인 대통령이 글 쓰는 것 봐. 너무 이 한글이 아름답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상대방의 좀 우리들이 긴장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방위비 분담금, 통상, 북핵 문제 같이 굵직굵직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냥 분위기를 좋게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들면 혹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면 파격적인 의전 대접도 하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그 링컨 베드룸까지. 당시 링컨 존경한다며요 하면서 링컨의 베드룸을 모시고 개인 투어도 시켜주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국회 연설 전에 우리 대통령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지금 김정은에게 자극이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무대뽀 아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그의 메시지와 몸짓과 달리 때로는 정교하고 섬세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획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이번 2기에. 네. 그거 보고 교수님 예상보다도 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그거 보고 상당히 전율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어떠한 회고와 에피소드들이 그 당시에 2017년 말, 2016년 말, 16년에 그 당선이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냐면 자기가 당선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요번 미국 대선에서도 미국의 여론조사의 그 오차에 대해서도 회자가 됐지만 당시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압승한다고 했고 실제로 여론조사도 크게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다라고 했었으나 그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철저한 준비라기보다는 이긴 것을 되게 당황스러워했고 멜라니아 여사조차도 정말 백악관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의 귀한 후 발언과 이런 것들을 보면 1기 때와는 다르다. 첫 번째 뭐냐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지난 4년 동안 했다. 1기 때는 워싱턴의 주류와 절충을 하려고 했다. 뭐냐면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스 국무장관, 그리고 켈리 비서실장 같이 워싱턴의 주류들도 그 정도면 됐어. 트럼프 좀 안심하면 되겠다는 주류를 인선했다면 지금은 마가, 소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드 미국 우선주의자들을 중에서 자기 충성파들을 100%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1기 때는 트럼프 내각의 인선을 다 맞추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2기 때는 모든 내각의 인선을 다 한 후에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우리가 이 생존 문제, 즉 외교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존의 우리 외교의 근간이 한미동맹인데 이 한미동맹이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에 뭐 굉장히 여야가 지금 보수면 보수대로 진보면 진보대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무슨 북한과의 획기적인 것에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보수 입장에서는 북핵을 인정하는 안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또 푸틴하고도 또 저렇게 기존의 공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불안감들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기존 공식이 깨지는 건지 이걸 제일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섣부른 판단 금지. 두 번째는 우리도 미국만큼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을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 네. 그러니까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동맹으로 이제 한층 더 성숙해야 한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행정부에 더 견고해진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기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처럼 혹은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주의자처럼 세상을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양자관계로 봐요. 양자관계에서 뭘 핵심으로 보냐면 손해와 이익을 보는데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가고 있어. 이건 안 좋아. 바꿔야 돼. 라는 식의 양자관계적 관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우리에게 소위 공적 지원을 해주거나 소위 무한대의 안보 공약을 하는 미국보다는 매우 서로 간에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만큼 넓어진 어깨와 무게 때문이라도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채 미국과 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 즉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수가 원하는 동맹이라는 것은 무슨 동맹인가? 뭐 70년, 80년 하고 예전처럼 미국이 무제한대로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는 동맹을 원하는 것인가? 그거는 사실 미국한테도 페어하지 않거든요. 미국한테도 페어하고 우리한테도 페어해야 사실 그 동맹이 지속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맹은 만병통치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과 동시에 우리는 동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존의 한미 동맹이 이제는 좀 진화돼야 되고 성숙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그 현재 진보든 보수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다. 우리 안보의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진화돼야 된다는 것은 보수 정부 모두 진화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확실히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 맞죠. 예. 그 뜻은 우리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특히 문재인 정부가 우리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선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국제 정치에서 가장 최고 신뢰의 양국 간의 합의인 군사적 동맹을 이미 70년 이상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맹을 앞으로 70년, 100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페어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인식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던 60년대, 70년대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지원을 했고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던 미국을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보러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토 맞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도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동맹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명확히 냉철히 따져봐야 할 시기예요. 게다가 이것은 트럼프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4년 동안 있었던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본적으로 한국 그동안 경기 성장도 했는데 우리와 같이 포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글로벌 이슈와 그리고 뭐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등에서 함께 발을 맞춰가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균형 동맹은 그런 게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요. 당연하죠. 동맹은 동맹대로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여기 주한미군도 있으니 이런저런 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공교롭게 중국 옆에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뉴질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가까운 중국과도 스마트한 외교를 해야 할 시기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일각에서 중국과 잘 지내면 미국을 버리는 것 같고 또 우리 진보 진영에서 미국과 잘 지내려고 하면 중국과 반드시 못 지내야 된다라는 양국법적 이런 시각은 경계된다고 봐요.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당당히 얻어낼 것, 주어야 할 것들은 서로 까놓고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또 미국도 그 지점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진 생각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당당한 동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프랑스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때로는 으르렁거려요. 지지고 볶기도 하고요. 또 대놓고 프랑스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내고요. 근데 우리 프랑스와 미국의 동맹이 흔들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대가 역사적인 전통이 있고 자기네들이 이익 균형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동맹이니까. 그럼 교수님,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그게 뭔가 지금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 시점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의 바탕에서는 한미 동맹이 외교안보의 근간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협조가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그 우리의 근린 국가들인 러시아, 중국, 일본과도 전략적 관계가 발전돼야 된다. 이건데요. 제가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미국, 워싱턴 사람들이 한국과 이야기하면 청와대가 됐든 외교부가 됐든 그들과 이야기하면 좀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자기네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듣는 것 같아. 때로는 모스크바, 북경, 심지어 평양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그 뜻은 뭐냐면 우리와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한테 그렇게 높아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맨날 똑같은 얘기를 서울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시진핑의 생각, 푸틴의 생각, 김정은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남북 간에 대화했고요. 한중 간의 전략 대화 지속시켰고요. 푸틴하고도 호혜적인 관계를 거쳤죠.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교적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도 높아졌죠. 즉 뭐냐면 동맹의 프레임에서 봤을 때 미국에게도 필요한 이익이 되는 동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변화되고 또 깨지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일종의 역설인 것 같아요. 예. 그게 결국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혹은 그 외교 정책은 그간 대한민국이 처해 있었던 혹은 변화되었던 전략적 환경과 가치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전시대 때는 당연히 미국을 선택했고 미국과 행보를 맞추는 것이 우리 이익에 부합되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역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만 격상시키고 증진시킨 것의 결과에 따라서 반작용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관계는 사실 절교가 된 상태고 중국 관계는 매우 소원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북경과 모스크바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못한 거 아니에요. 동맹의 이면에는 서로 어깨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보 당국자들끼리 그 정보 해석과 분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디베이트라고요. 외교 당국자들은 정책에 대해서 자기 국익을 놓고 상당히 디베이트를 많이 해요. 또 하우스 대 하우스로 해서 청와대 NSC와 대학 간 NSC도 어마어마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조율된 정책을 만들어요. 때로는요, 역할 분담론도 합니다. 한국이 김정은을, 한국이 시진핑을 앞서서 먼저 대화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이 앞서서 대화할 땐 서로 정보를 공유하죠. 이게 진정한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더 싱글 베스트 정상회담이라고까지 했고, 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하는 거거든요. 제 말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발언으로 돌아가서 워싱턴에게 필요한 동맹은 결국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외교다. 도쿄하고 워싱턴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문제, 남아프리카 문제, 중남미 문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우리 근린 국가들과 바쁜 외교를 통해서 여러 정보 자산, 분석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미국이 인태 전략을 구현하고 또 여러 지역 전략을 할 때 우리와 대화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 와서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좀 떨어지겠네요. 대화도 좀 폭도 좁아지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들어요. 뭐냐면 물론 서로 간에 냈던 메시지라는 게 일단은 폭이 좁아졌어요. 북한 중심이었고요. 북한 당연히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근데 북한을 다루는 메뉴가 확장 억제밖에 없어요.
군사훈련하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은 아예 당연한 것이니까 깔고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교적 행보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저는 소위 진보 진영의 외교를 했고 또 국제정치 학자이긴 하지만 저는 한미일 협력 그 자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한미일 협력 안 된다라는 그 기조에는 거꾸로 어떤 현실이 나타날 거냐면 한반도 얘기를 우리 없이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우리 빼고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3번인가 했고요. 또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안보실장이 3개국 안보실장 회의할 때도 저도 배석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우리가 꼭 한미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 없이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즉 무슨 뜻이냐면 한미일이라는 협력의 플랫폼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아까 말씀드린 외교적 자산을 차곡차곡 쌓고 있느냐 이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외교가 그 6.25 이후에 이제 한미 군사 동맹으로 그때는 미소 냉전 시대잖아요. 그 냉전 시대가 깨지면서 저는 노태우 대통령 이 부분을 평가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북방 정책으로서 중국, 소련, 그다음에 그 동구들하고 굉장히 외교 지평이 넓어지고 그게 우리 결국 국력정대 우리 선진국 가는데 그래도 저는 필수적이야 때려보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오히려 보수에서 훼손당하고 있다. 저는 대표님의 관점에 100% 동의하고요. 그것이 사실상 우리 진보 진영의 대북 정책 혹은 지역 외교의 토대였어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을 김영삼 정부가 이었다면 김대중 정부는 더 폭넓은 대북 정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김대중 정부가 이었어요. 소위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노무현 정부가 이어갔고요. 그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요.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즉 그들과 대화하고 비핵화 정책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얀마만큼 개방된 북한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한반도는 더욱 평화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즉 서울역에서 평양으로 하는 기차가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북핵도 존재하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중국과 소련과의 수교, 그 이전에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적극적 외교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시장도 확대했지만 우리가 주도적인 외교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과 뭐 이렇게 관계가 사나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즉 우리의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가해서 진행한 것이죠. 당시에는 동유럽을 뚫었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를 돌이켜 볼 때 가장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외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계승해서 신북방 정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가 보수 정부가 아닌 진보 정부의 외교 화두였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안보를 돕는데 간세는 4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미동맹의 불균형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간세는 4배다. 뭐 근거는 없다고 전부 다들 분석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에 대해서 보면 그냥 엉뚱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때도요. 네. 주한미군 자꾸 5만 명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뭐 50억 불을 내라 막 그랬던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분의 암기는 이렇게 좀 피상적이고 인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 우리한테 세금을 때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상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한미 FTA가 있다가 문재인 트럼프 정부 그 시기에 다시 한번 개정했거든요. 네. 그 개정에 따라 98% 같은 면세 처리한 건데 양국에서요. 좀 모르겠어요. 좀 왜 그런 발언이 그냥 일상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상하원 양원 연설에서도 나왔다. 혹자는 그게 무슨 우리 부가세를 두고 하는 말인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럼 상호관세 쪽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소위 일반관세 쪽에 들어가서 한번 나중에 두고 봐야죠. 제 말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섣불리 하기보다는 당당히 현황과 현실을 그쪽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도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방위 분담금 대폭 증액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네. 방위비 분담금 요구서 그러니까 5배 인상 안을 제가 수령을 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그 당시 저에게 건넸던 미 백악관 제 카운터파트도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답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침은 대통령의 지침이지만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500% 인상해달라는 게 가능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팩트는 첫 번째는 한미 간에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의한다. 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유무형의 분야가 있었고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소위 무임승차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가 연평균 우리의 국방비를 6.8%에서 많은 8.2% 증가시켰고 이거는 OECD 어떤 나라, 나토의 어떤 나라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GDP 대비 2.8%를 국방비를 쓰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높은 것이냐면 이태리는 1%, 영국은 2.2%, 프랑스는 2.3% 씁니다. 요번에 폴란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하더라고요. 폴란드만 지금 2.9%, 3.1% 쓰는데 그 나라는 무기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최종 결제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입니다.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사인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와의 소통이 필요했어요. 즉 팩트는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걸 저희가 들어주지 않았고 협상을 중단 선언한 것이 우리였고 결론은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협상을 우리가 중단하고 나오니까 우리가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징벌을 가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필요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김정은을 관여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절에 우리의 지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의혹이 해답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나라, 필요로 한 나라한테는 자기 스타일로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너무 빨리 워싱턴에 갔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시바가 너무 잘했다. 우리는 지금 컨트롤타워 부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너무 일찍 가가지고요. 많은 걸 내줬잖아요. LNG도 수입하겠다. 그다음에 투자도 많이 하겠다. 이건데 결국은 미국 철강 US 스틸을 인수도 못했고요. 요번에 자동차, 철강 다 상품관세 두들겨 맞잖아요. 야, 근데 저도 지금 기억이 분명하게 안 날 정도로 방위비 협상 중단하고 나왔다는 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확하게는 말씀드리면 우리 협상대표와 저기 협상대표가 13%대의 합의안을 만들었고 우리 대통령도 승인했어요. 13%는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역대 최초로 두 자릿수를 해준 거예요. 보통 물가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연동에서 3에서 5% 이 정도 해주면 많이 해주는 건데 트럼프의 면도 살리고 또 우리도 그래 우리나라 경제도 이만큼 됐으니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게 해서 13%대의 합의를 봤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아니라고 뻥찬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고하러 갔죠. 대통령께 관저에. 아직 저는 선명히 기억나요. 그 소음조차도. 왜냐 대통령이 지방에 순시하러 가신다고 우리 청와대 그 헬기장에 헬기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 다다다다다다.
대통령께 이걸 보고 드니까 대통령이 첫 마디가 뭐냐, 헬기 끄십시오. 헬리콥터. 그게 한참으로 그때 좀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화나면 침묵을 유지하고 약간 그 눈에서 조금 이렇게 좀 문학적 표현입니다만 뭐 불꽃 같은 게 있죠. 그랬더니 협상 중단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어떤 레벨으로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소통. 이거는 양측의 실무 대표단이 합의한 것을 그리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우리가 올려준 것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해서 나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아닌 바이든 정부 들어서자마자 13.8%로 증액시켜줬어요. 그 문건 제가 사인했어요. 외교부 차관으로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제재할 거다, 뭐 퍼니시할 거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해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양 정상의 우애가 상하지도 않았어요. 잘 모르는 상황인데. 아니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서 예. 시간이 지나서.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게 오늘날의 함의인 거예요.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면 뭐 이를테면 관세나 혹은 어떤 분들은 그러는데 우리나라 핵 잠재력 능력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이거인데요. 절대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슈를 섞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챙기고 저건 이거대로 챙깁니다. 일본 이시바 케이스를 보세요. LNG 사줄게, 미국에 투자해줄게. 손정희 회장하고 그 누구예요?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 여사가 마라라고까지 가서 분위기 좋게 만들었지만 때릴 건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환대는 환대대로 베풀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래서 저희는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지금 방위분담금이 마치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중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방위분담금은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즉 미국 정부와 5년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하자고 하면 우리는 버티거나 어렵죠. 그래서 항상 방위비 분담 이야기 나올 때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논의했을 때 말이 우려가 늘 나오고. 제가 그래서 당당하고 좀 자신감을 갖자는 뜻입니다. 60, 70년대에는 혹은 심지어 80년대 주한미군 철수는 그들이 방위분담금 혹은 우리의 소위 건방진 태도를 지금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회초리였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대표님, 주한미 8군 대한민국에 있는데 정확하게 28,500명이 갑자기 빼서 어디로 가요, 미국에? 지금 미국의 감축 정책 하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 박아놔요? 어디다 28,500명이 주둔하는 기지를 건설해요? 혹은 그들을 어디다 이렇게 산계시켜요? 또한 지금 미중 관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발전한 곳입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중국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뺀다고요? 방위 분담금 때문에? 그러면 미국 펜타곤, 그다음에 미 군들은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때 그 김정일하고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 주한미군은 어쨌든 중국 문제에서도 미국이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동맹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대로 그들의 주둔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비용이에요. 그 이상으로 내게 된다면 그들은 용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훈련 비용을 대주거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 법에 어긋납니다. 미국 법에 자기네 군인들이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페이를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예산 요목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목만 그 비용을 대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좋은 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 우리 주한미군 노동자들한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도 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없는 살림을 쥐어짜서 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로 우리도 경제가 커졌으니 줄 수 있는 건 주겠다는 자세로 가되 양국 간에 지켜진 합의는 존속을 시켜야 된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멘탈 자체는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한미 동맹 혹은 주한미군 이 부분하고 이 방위비 그 인상 문제하고는 다른 거라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성격과 한미동맹의 성격이 방위비 분담금. 아니 우리 협상을 걷어차고 나온 정부가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한미동맹이 깨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뭐 주한미군의 사이즈를 줄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호호혜적인 동맹의 이면에는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여튼간에 지금 저희들이 4월 9일 날 국회에서 이제 그 심포지엄도 열어요. 그 트럼프 2기에 대응한 한국 경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래서 KDI 원장이 양당 정책위장이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라 이랬는데 지금 한국 경제 정말 그 위기는 위기 아닙니까? 그 기존에 한미 FTA가 어쨌든 그 지지자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 노무현 대통령 이룬 업적이고,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을 하고 상반된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법 이 폐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상당히 미국에 그것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외교는 곧 경제잖아요. 통상이잖아요. 옛날에는 외교 통상부였는데 일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나라하고 뻔뻔한 미국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발 불안정성이 많은 거잖아요. 예. 저는 이럴수록 저희는 당면한 과제, 예. 그다음에 중장기적 과제를 통해서 우리의 대미 의존도와 한미 무역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저도 차관 시절에 아틀란타 조지아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어요. 차관밖에 안 되는 제가. 그 주지사나 시장 그리고 거기 지역 인사들은 기아하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대미 외교를 바꿔야 된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는 밀접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를 지지했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가 있는 주 단위의 주지사, 주의회 리더들과도 어마어마하게 기동력을 가지고 소통과 외교를 해야 된다. 즉 공화당 지역이 우리가 또 공교롭게 많아요.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뉴올리언즈, 그다음에 플로리다, 아틀란타에서 썬벨트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위로는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미시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이쪽에 우리 기계 공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 그 우리가 소재와 부품을 나프타를 통해서 미국에 지원해주는 우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통합된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와의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방정부, 지방행위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그래요. 캐나다 트레더 총리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트럼프하고 붙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캐나다하고 미국은 통합된 공급망을 가지고 이 에너지부터 전기, 철강, 알루미늄, 소재와 부품 산업에 지원을 해주는 후방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던 미국 철강노조, 자동차 노조 등등이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20% 관세에도 다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레더 총리가 이거 니들 결국은 미국 대통령의 조치는 너희들 미국 국민들을 다치게 하는 행위다라고 하니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한 달 유예, 또 한 달 유예. 그러다가 자기 분에 안 풀리니까 목재하고 이런 데만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함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4대 핵심 부품, 4대 핵심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영역이죠.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메디슨입니다. 신약 부분, 이 부분인데 미국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일조하고 있고 그건 주 단위의, 시 단위의 지역 경제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도 상대해야 되지만 그
그 해당 행위자들과 우리 기업, 우리 정부는 많이 매우 바쁘게 분주하게 그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조선 사업에 우리가 도움을 준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성격을 보면 미국이 부족하고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찾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급망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급망 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의 19%,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18%에서 20% 수출 수입 시장이 의존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바스켓 중에 40%가 중국하고 미국에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미중 관계의 변화,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외교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 시장 확대라는 의미로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거기는 이명박 정부도 잘한 게 뭐냐면 거기에 자원 외교를 했잖아요. 거기에 텅스텐이니 우라늄이니 뭐 니켈, 구리, 망간 같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많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가 성장하는 곳이거든요. 그쪽과의 이 외교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 확대고요. 중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외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교역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교역의 이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낮춤으로 해서 우리가 외교 다변화를 통해 그 경제 안보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는 한 가지 반성하는 건 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일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또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요 산업의 동동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할지도 모른다. 워낙 미국에만 투자하니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에만 투자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닐 거거든요. 즉 뭐냐면 국내 산업의 기반과 기초 체력은 절대 손상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력할 건 협력하고 우리의 경제안보 생태계는 계속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언론 지형, 그다음에 정책 담론은 미국에 빨리 투자해야 한다라는 식의 좀 조급함이 있고 이것은 약간 임기응변인 것 같아서 지금 조금은 좀 천천히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신중히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IMF 우리가 왔을 때 IMF 극복하는 가운데에서 국민의 정부 DJ가 사실 주요 기업들을 거의 다 외국 자본에 내놨잖아요. 그게 IMF 쪽의 요구 사항이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사인을 각서를 요구했죠. 각서를. 예, 그랬었는데 그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공동화를 우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국내 대기업들은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미 추주 이익은 외국 자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글쎄 제 정확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 지금 우리가 가치사슬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싼 곳에 가서 빨리 생산하고 시장에 빨리 가서 하는 건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는 미국은 지금 경제안보라고 해서 친한 국가들끼리 하고 미국을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입장은 뭐냐면 그거 다 좋아요. 미국과 협력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일자리 찾기,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가 요구하니까 미국 시장의 액세스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 드러내주면 어떡하냐 이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희 4학년 학생이 강의 중에 손들 드니 그럼 교수님 저희들은 어디서 취직합니까? 라는 식의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조금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면 가재 그 부분에서 사실 지금 조선이 굉장히 뭔가 미국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한국과 그 일본이 뭐 지금 그 북극 항로라 그럽니까? 그럼 그게 세빙선이 필요하고 그게 뭐 천연가스 뭐 해서 상당히 그쪽을 트럼프가 강화시키 모양인데 그게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고 그건 충분히 우리가 광을 팔아야죠. 광을 팔아야 된다. 네. 소위 그래 필요해? 뭐가 필요해? 도와줄게. 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그걸 다시 거꾸로 하면요. 미국은 자기네 해군의 정비와 운영 유지를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그거대로 하고 나머지 관세는 관세대로 드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북핵 과정에서 우리를 패싱할지 모르지만 다 분절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는 우리가 MRO를 통해서 미국의 조선을 도와주면 다른 것을 좀 봐주겠다는 심리로 가지 말고요. 우리 충분히 광을 팔아. 야, 우리가 조선 도와주고 있다. 기억해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삼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자세히 주니까 우리 좀 잘 좀 봐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미 외교에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건 그 다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영은 다행이다. 미국이 도와달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 인터뷰할 때 삼성전자에서 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뭐 거의 국가기업이니까 여러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반도체법 폐지 주장일 때 그러면은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업들은?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뾰족한 답을 드릴 수 있기보다는 일단 손해는 보죠. 칩스를 통해서 이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보조금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간에 오퍼레이션을 얼마만큼 스케일 다운할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겠죠. 두 번째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상하잖아요. 중국을 지난 트럼프와 바이든 때 소위 첨단 분야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AI 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보조금만 바라보지 말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혹은 입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좀 제가 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뾰족한 답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산업 공동화를 걱정해야 할 만큼 전격적으로 베팅했던 미국이 지금 소위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 일단은 목도하고 관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우리 홍기빈 소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역에 예를 들면은 산업 거점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금방 말씀. 공동화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한 800만 단위의 어떤 이런 거점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혁신으로 2010년대부터 지금 뒷걸음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토탈 패키지입니다. 통상 정책이 상대방에 대한 레버리지가 높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정책이 우리 특정 경쟁력인 산업을 얼마나 인큐베이트 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수도권에서만 하면 안 되니 구미 산단, 창원 산단, 그다음에 부산 심지어 우리 어디입니까? 파주에까지 LG 디스플레이 있는데 이것들을 상당히 잘 엮어낼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미 경제 외교 매우 중요하다. 워싱턴과의 전략적 소통해야 한다. 단 미국이 너 투자해 관세 때릴 거야라고 해서 활짝 놀라서 임기응변적인 대처하자 말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중장기적으로 돌려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은 넓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이 그래서 2인 3각이 되어서 3인 2각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넓힐 수 있는 시장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미래에 먹고 살 거냐라고 하는 미래 먹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먹거리의 문제를 좀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 2기가 우리에게 자극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무엇인가, 한미동맹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